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오랫동안 경찰에 근무하다 퇴직한 전직 형사입니다. 별로 글재주도 없고 말주변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이런데 사연을 올리는 게 참 쑥스럽네요. 하지만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족족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군요. 평생을 현장으로 뛰어다니며 잠복에 검거해 그야말로 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온 난데 이렇게 집에만 있으니 좀만 쑤시고 심심한 걸 달래느라 이것저것 먹다 보니 살만지더군요. 제 처는 아직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만 혼자 집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남들은 이참에 취미를 하나 가져보라고 말들을 하지만 전염병이 만연한 현 상황에서 새로 동호회 같은 곳에 나가기도 어딘지 불안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시간을 중치고 있다 보니 할 수 있는 게 TV를 보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는 거더군요. 요새는 한참 유튜브로 다양한 정보들을 검색하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영화나 문학에 대한 이야기도 찾아보고 한참 인기 있다는 먹방러들의 방송도 봤어요. 그쪽으로 일가견 있다는 한 여자 먹방러는 정말 기가 막히게 음식을 먹더군요. 도대체 그 체격의 그 엄청난 양을 어떻게 먹는지 입이 딱 벌어집디다. 그러면서 나도 한번 저런 유튜브가 되면 어떨까 상상도 해봤어요. 물론 상상만해요. 들어보니 카메라나 조명 장비도 따로 사야 하고 무엇보다 촬영된 걸 편집하고 자막 넣고 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기술을 이 나이에 무슨 수로 배우겠어요. 그러다 우연히 사연 읽어주는 남녀라는 채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연들을 좀 훑어보니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인생사들이 올라오더군요. 뭐 대개는 가족 간의 기구한 사연들이 많이 나오는데 평생 형사만 해온 저에게 그런 기구한 사연은 없어요. 대신 제가 형사를 하면서 상대한 인간들의 인생사가 버라이어티하죠. 제 고객인 범죄자분들 말이죠. 가끔 제가 글재주가 좋았으면 경찰 때 겪은 일들로 소설이든 논픽션이라도 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지만 그 정도의 문장력이 제게 있을 리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글을 아예 못 쓴다고 하기는 그런 게 생각보다 글을 잘 쓰는 형사들이 많아요. 형사를 하다 보면 범인을 검거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조서를 쓰는 거죠. 근데 이 조서라는 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소위 말하는 육하 원칙에 입각해 써야 돼요. 기가 막힌 묘사나 운유법 등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유려한 문장력은 없지만 수십 년 동안 이 조사 보고서를 쓰다 보면 최소한 남이 읽어봐도 그 뜻을 알아먹게는 쓰게 되더라고요. 적어도 사연 읽어주는 남녀의 글을 써도 채택될 정도의 문장력은 되지 않을까 하는 어줍잖은 생각에 한번 과감히 글에 도전해보려고요. 뭐 막상 쓰기 시작하니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까 조금 막막하네요. 일단 제가 어떻게 형사가 됐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형사의 꿈을 키운 건 순전히 우리 아버지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방범대원이었어요. 요새 지구대에서 청소년 선도나 여성 안심 귀가를 도와주시는 지역민들이 스스로의 의지를 모아 운영되는 자율방범대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1970, 80년대 파출소에 경찰들을 보조하던 방범대원들이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수의들이 입는 옷과 비슷한 유니폼에 방범이라고 적힌 모자와 완장을 찬 그 방범대원이요. 인원이 부족해 항상 경무에 시달리는 경찰들을 돕기 위해 당시 정부가 채용한 방범대원들은 경찰을 보조해주는 계약직들이었죠. 한마디로 학교에서 꾸준히 일을 하던 소사나 일반 기업에서 심부름을 대신 해주던 사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주 어릴 때는 전 방범대원인 아버지가 경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복을 입고 밤길을 순찰하는 아버지가 그렇게 멋있게 보일 수 없었죠.
하지만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알게 됐죠. 아버지가 경찰이 아니라 그들의 허드렛 일을 돕는 방범대원이라는 것을요. 경찰을 뽑기 위해 뽑았다고는 하지만 경찰과 방범대원의 대우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경찰은 정식 공무원으로 공무원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습니다. 다치거나 하면 공상으로 처리되어 치료비나 입원비 등이 지급되는 의료 혜택을 받고 퇴직 후에는 공무원 연금도 받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사회의 존경을 받죠. 반면에 괴약직인 방범대원은 경찰에 비하면 한참 떨어져요. 정식 공무원이 아니었으니 당연히 연금이나 의료 혜택도 부족했어요. 경찰과 함께 출동했다 함께 다쳐도 의료 혜택이 되지 않아 가뜩이나 쥐꼬리만한 봉급에서 치료비를 땡겨 써야 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하늘과 땅이죠. 그런 걸 알게 될 나이가 되자 전 아버지에게 투정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순경 아저씨 모자 써라. 권총도 차고. 그러면 안 돼. 아빠는 방범이잖아. 왜? 순경이 더 멋있는 것 같아서? 아닌데. 아빠도 충분히 멋있는 사람인데. 너 배트맨 알지? 배트맨이 어디 혼자 다니디? 로빈이랑 같이 다니지. 로빈? 그럼 아버지가 로빈이야? 그래, 로빈. 나는 배트맨을 돕는 로빈이야. 아버지의 말에 다시 설득이 되긴 했지만 잠시뿐이었죠. 배트맨 영화에서도 결국 멋있는 건 로빈이 아니라 배트맨이잖아요. 저에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버지도 로빈보다는 배트맨이 되고 싶었었나 봅니다. 방범대원을 하면서도 경찰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을 여러 번 봤었나 봐요. 하지만 합격하지는 못하셨죠. 사실 우리 아버지가 공부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셨거든요. 저를 보면 알 수 있죠. 저도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었으니까요. 아무튼 경찰이 되고 싶었던 꿈을 이루지 못한 아버지는 나라도 경찰이 되길 바라셨어요. 저 혹시 수사반장 기억하시나요? 80년대 인기 폭발했던 수사 드라마인 수사반장이요.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도 주인공 송강호 등 배우들이 TV로 나오는 수사반장의 시그널 음악을 따라하는 장면 나오죠. 우리 어릴 때 수사반장은 정말 인기 있는 프로였어요. 요새 아이들이야 명탐정 코난 같은 추리물 만화를 보고 자랐지만 그때 추리물이라고 하면 수사반장이나 형사 콜롬보밖에 더 있었나요? 그리고 외국 배우들이 나와 생소한 데다 블랙 코미디가 지나치게 가미된 형사 콜롬보보다는 최보람 아저씨가 주인공인 수사반장이 훨씬 인기가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오고 나면 친구들끼리 사건을 추리하면서 형사 놀이를 하고는 했었죠. 그러면서 너도 나도 크면 수사반장이 되겠다고 꿈을 키웠죠. 저도 당연히 그런 꿈을 키우는 어린이였고요. 거기에 아버지의 은근한 소망과 압력을 느끼게 되자 경찰이 되겠다는 꿈이 남들보다 일찍 구체화가 되더군요. 일단 전 경찰이 되기 위해 군대 대신 의경을 갔어요. 당시에는 3년간 의무 경찰 생활을 마치고 생활 태도와 근무 평점이 우수하면 경찰로 특채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전 열심히 복무를 했습니다. 의무 경찰로 가더라도 재수 없으면 전투 경찰로 배치되기도 해요. 그리로 배치되면 바로 곡소리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전투 경찰들이 하는 일이 대학생들의 시위 진압이었어요. 당시는 독재 정권 시절이었고 이에 맞서는 대학생들의 시위도 살벌했었잖아요. 다행히 전 교통과에 배치되어서 또래 대학생들에게 최루탄을 쏘는 일을 하지는 않았죠. 아무튼 경찰관이 되겠다는 목표가 있는 만큼 선임들과 대장님의 눈밖에 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2년쯤 보내니 대장님이 절 조용히 부르더군요. 자네 경찰 해볼 생각 있나? 이때다 라고 생각한 저는 꼭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라며 대장님께 간청을 했어요. 방범대원을 하시는 아버지 이야기도 빼먹지 않았죠. 대장님도 방범대원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으니 우리 아버지를 딱하게 생각하실 거고 그럼 절 좀 더 잘 봐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그 덕분인지 대장님은 상부에 절 추천했고 전 별도의 선발 과정을 통해 꿈꾸던 경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된다고 해도 수사관, 그러니까 형사가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대개 처음에는 우리가 아는 파출소, 지금은 지구대라고 불리는 그곳에 배치되어 근무를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수사관이 될 수 있는 역량을 쌓고 상관들의 인정을 받은 후 별도의 지원 과정을 거쳐야 형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과정은 최소 몇 년이 걸리는데 전 딱 2년 만에 형사가 될 수 있었어요. 운이 좋았었죠. 보통 우리들끼리 말로 발발이라고 부르는 범죄자들이 있어요. 발발이란 담을 넘어 들어가 혼자 사는 여자들에게 몹쓸 짓을 하는 놈들을 부르는 은어인데요. 제가 근무하는 지역에 그런 놈이 하나 있었어요. 벌써 영내에서만 5건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못 잡고 있었죠. 저도 한 번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선임과 함께 출동을 했었어요. 피해자에게 범인이 숨어있는 빈 창고에 대한 얘기도 들었기에 그곳으로 바로 갔어요. 가보니 방금 사람이 들어간 듯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놈이 저 안에 있는 게 분명했어요.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선임이 나를 막는 거예요. 야, 어디가? 들어가야죠. 범인 잡으러. 야, 저 자식 칼 들고 다닌다잖아. 그래서요. 들어갔다 괜히 칼 맞을 일 있냐? 경찰서 형사과에 무전 넣어. 아이, 그러다 도망가면 도망가는 거지. 그리고 그거 원래 걔네가 할 일이야. 어쩔 수 없이 전 선임이 시키는 대로 경찰서로 무전을 쳤어요. 한 30분쯤 지나 형사들이 도착해 놈이 숨어든 창고를 수색했지만 놈은 벌써 뒤에 난 쪽창으로 도망을 갔더군요. 결국 선임의 비겁함 때문에 범인을 놓친 거죠. 전 선임에게 화가 났지만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는 나보단 연차가 4년이나 위고 난 그에게 근무 평점을 받는 위치였으니까요. 하지만 눈앞에서 놓친 그 발발이가 계속 아른거리더군요. 그래서 놈을 놓친 그 창고로 가봤습니다. 그가 달아난 쪽창 앞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높이가 상당했어요. 대충 4m가 넘는 높이인데 이 정도에서 뛰어내렸다면 다리가 골절이 되거나 적어도 심하게 삐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놈 분명 병원에 갔을 거야. 전 그 즉시 동네 병원이란 병원은 다 돌아다녔습니다. 피해자의 증언으로 만든 몽타주를 들고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범인 체력이 신기반기해서 아예 안 다쳤을 수도 있고 다쳤다고 해도 병원이 아닌 한의원이나 접골원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생각인지 전 병원들만 드립다 팠어요. 그렇게 무식하게 병원들을 도는데 어느 병원에서인가 간호사에게 몽타주를 보여줬더니 아는 눈치였어요. 이 사람 봤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 사람 눈빛이 기분 나빴어요. 물리치료하는데 자꾸 내 몸을 훑어보는데 어디 사냐고 묻는 거예요. 녀석이 분명했습니다. 그놈 주소 알려주세요. 무슨 용기가 들었는지 전 혼자 놈을 잡으러 갔어요. 선임한테 얘기해봤자 또 형사과에 전화나 하라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녀석이 다리를 심하게 삐어 거동이 불편할 거라는 간호사의 말에 자신감도 있었고요. 결국 놈이 사는 자취집으로 다짜고짜 들어가 보니 이 자식이 멀뚱하게 날 쳐다보더군요. 그러다 제가 경찰인 걸 알아보고 곧 도망을 치려 하더군요. 하지만 다리가 불편한 놈이 가긴 어디 갑니까? 전 어렵지 않게 놈을 잡아 파출소로 끌고 왔어요. 피해자들의 확인 결과 놈이 그 발바리가 맞더군요. 그 일로 전 경찰서장의 표창을 받고 특진도 했어요. 순경에서 경장이 된 거죠. 이파리 2개와 3개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범인이 무서워 복지부동하던 선임이 경정이 된 게 불과 작년이었거든요. 그 선임이 내 특진을 쓸쓸하게 쳐다보는 게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아무튼 그 일로 전 드디어 그렇게 원하던 형사가 되었습니다. 형사로 발령받은 걸 아버지께 말씀드리니 얼마나 좋으셨던지 정말 덩실덩실 춤을 추시더군요. 형사들을 부르는 여러 가지 호칭이 있어요. 사람을 잡는다고 해서
짭새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곰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정확히 왜 형사를 곰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형사들 대부분이 곰상이긴 하죠. 형사들 상당수가 유도대나 한국 체대를 나온 무도인 출신들이 많아요. 범인들과의 격투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그 정도는 기본이니까요. 그래서 유도대를 나오면 반은 경찰이 되고 반은 건달이 된다는 말도 있어요. 전 체육 전공자가 아니니 그런 선임들을 따라가기 위해 열심히 몸을 키웠어요. 합기도와 권투를 배워 격투술도 익혔고요. 하지만 무도인인 선임들만큼 좋은 몸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곰상이 되지가 않더군요. 그러다 보니 저에게는 주로 사기꾼과 관련된 사건들을 많이 배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기라는 게 엄청 장르가 다양해요. 옛날 말로 여자를 등치는 제비 있잖아요. 그것도 사기 사건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제가 제비 사건도 많이 맡아 처리했습니다. 제비 녀석들이 웃기는 게 보통 피해자가 있으니 신고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잡아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놈들을 잡아보면 신고한 피해자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여럿 있어요. 그래서 다른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면 다들 그래요.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돈 주신 거 있잖아요. 기간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꺼준 거예요.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해요. 그 돈으로 아들 조기 유학 보냈더구만. 그러자 깜짝 놀라며 대묻더군요. 아들이 있어요? 딸도 있어요. 그제야 억울함이 밀려오는지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그 제비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죠. 그 남자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시죠. 대신 괜히 화난다고 막 때리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만나게 해주면 어떤 줄 아십니까? 그놈의 제비 자식 손을 잡고 우는 겁니다. 당신 내 돈 가져간 거 다 이해할게. 그러니까 나 버리지 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놈의 재주가 뭔지 감탄스럽더군요. 사람들이 제비하면 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잘생기고 밤일도 잘하고 그래서 여자가 홀딱 넘어간다고요. 그런데 제비라고 하는 놈들 자꾸 보면 생각보다 미남들이 별로 없어요. 밤일 능력까지야 제가 알 수가 없지만 홀딱 벗겨놓고 보면 뭐 그리 대단한 물건이 달린 것도 아니고요. 그럼 왜 여자들이 그런 자식한테 목을 매느냐? 그 자식들이 여자들 말을 잘 들어줘요. 한마디 한마디 여자의 말에 공감을 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여주는데 한마디로 리액션이 죽인다는 거예요. 요새 가정주부들 생각해보세요. 남편은 바쁘다고 항상 밖으로 돌고 어디 대화할 시간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자식이 나타나 자신의 구질구질한 하소연을 들어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남편이랑 너무 다르니까요. 이걸 듣는 남편분들 명심하세요. 정력에 좋다는 거 해먹고 관계만 자주 가져주면 아내들이 만족하고 산다는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음식들 찾아 먹을 시간에 부인이랑 대화를 하세요. 지금 어려운 게 뭔지, 뭘 하고 싶은지. 그렇게 아내분의 말을 듣는 법을 배운다면 틀림없이 지금보다 훨씬 금술이 좋아질 겁니다.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사실 이 사건 이야기를 하려고 여태까지 돌아왔네요. 사기 사건 중에 많은 수가 종교에 관련된 겁니다. 특히 사입이 종교에 돈을 가져다 바친 사건들이 가장 많죠. 종교라는 게 무서운 게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질 못해요. 교주라는 자에게 아예 지배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요새 어느 여배우 때문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나오더군요. 가스라이팅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심리학적 조작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그 사람을 정서적으로 황폐화시켜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결국 파멸시키는 행위를 뜻하는 심리학 용어라고 하더군요. 뜻이 길고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천천히 사람을 세뇌시켜 아예 지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거죠. 그 가스라이팅 대표적 예가 바로 사이비 종교라고 할 수 있죠. 기억들 하시죠? 1999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대로
지구가 망하고 일부 선택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며 사이비 교회에 모여 이른바 휴거를 바라며 기도하던 사람들. 결국 지구가 망하지 않자 교회 밖으로 나와 뻘쭘해하던 그 사람들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사이비 종교는 대개 종말론을 내세웁니다. 마음 약한 사람들을 꼬시는데 세상이 망한다는 이야기보다 좋은 게 없죠. 곧 세상이 망하는데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게 돈은 다 교주에게 가져다 바치고 자기는 교주에게 빌죠. 세상의 종말에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사이비 교주는 신자들의 절대자가 되어갑니다. 물론 사람이니 의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언제 망하는데? 아니 진짜 세상이 망하는 거 맞아? 그런 생각이 신도들 사이에 퍼져나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막기 위해 신도들끼리 감시를 하게 해요. 서로 감시를 하고 자아 비판을 하고 무슨 북한에서 5가구씩 조를 짜서 서로를 감시한다는 5호 담당제처럼 말이에요. 교주나 사상을 의심한 신도들은 즉시 고발되고 다른 신도들이 모인 앞에서 자아 비판을 하게 되죠. 이때 체벌을 주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 그 체벌을 크게 다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점점 교주는 신도들을 지배하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사이비 종교 중에서도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삼신교라는 조그만 신흥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삼신교라는 게 뭐냐면 예수, 석가, 마호메트 이 세 성인이 다 같은 신이라는 사상에서 나온 종교예요. 한마디로 좋은 건 다 가져다 붙인 잡탕 사이비 종교죠. 희한하게 이딴 사이비 종교에 빠져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처음 이 종교를 알게 된 건 자신도 모르게 아내가 재산을 삼신교 교주에게 가져다 바친 거란 남편이 우리한테 하소연하면서부터였습니다. 신고는 받았지만 무조건 교주를 잡아다 족칠 수는 없어요. 재산을 가져다 바쳤다고 다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남편은 아내가 바친 돈이 자신들이 사는 집을 팔아 마련한 거라는데 집 명의가 아내분 이름으로 되어 있는 만큼 자신의 재산을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다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아내라는 여자는 헌금 내역을 전부 세무서에 신고까지 했더라고요. 미리 교주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겠죠. 교주는 벌써 여러 해 이 짓을 하며 신도들의 재산을 갈취해 왔을 테고 그동안 긁어모은 재산으로 최고의 변호사와 세무사들을 옆에 끼고는 법망을 피할 방법도 미리 마련해 뒀을 겁니다. 딱 봐도 쉽지 않은 사건인 겁니다. 이대로면 남편분은 가정과 재산을 모두 다 잃을 판이더군요. 아내가 내 전화도 안 받아요. 이 도대체 말이라도 해봐야 자초지정을 들을 텐데 아예 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울먹이던 남편분이 너무 딱해 보여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일단 수사에 착수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교주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아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전과가 나오더군요. 그것도 제가 잘 아는 분야로요. 그는 젊은 시절 카바레를 휩쓰는 제비였습니다. 춤을 워낙 잘 춰서 군자동 쓰리보이라면 그 세계에서 유명했다더군요. 당연히 주변에 여자들이 넘쳤고 그녀들이 돈도 가져다 바쳤겠죠. 하지만 여자들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강요를 한 적은 또 없더라고요. 남편에게 우리 사이 알려도 되겠어? 찾아보니까 우리가 찍은 죽이는 사진이 있더라고. 당신 몸매가 아주 죽여. 이거 나만 보고 있으면 되겠어? 당신 몸매 널리 알려야지. 안 그래? 이렇게 제비들이 흔히 여자들을 협박할 때 쓰는 말도 한 번도 한 적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요나 협박 없이 돈을 준 거는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왜 전과가 있냐고요? 그건 바로 병역 비리로요. 젊은 나이에 춤 선생으로 또 제비로 날리고 있었으니 군대에 가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군대에 가지 않을 수를 냈죠. 그것도 딱 지 같은 방법으로요. 여의사를 하나 꼬신 겁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옆구리가 허전한 여의사를 꼬신 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죠. 정형외과 의사였던 그 여자는 그에게 허리가 아파 군대를 갈 수 없다는 진단서를 발급해줬죠.
의학적으로 군대는 갈 수 없는 그 부실한 놈의 허리는 밤마다 그 여의사를 즐겁게 해줬을 테고요. 문제는 그 의사가 그 제비를 너무 독점하려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들 버리고 자기랑 살림을 차리자고 한 거죠. 하지만 이미 필요한 진단서도 받아 군대도 면제된 마당에 늙은 아줌마 의사랑 살림을 차리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그 여의사를 슬슬 피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잘못 건드렸어요. 배울 만큼 배우고 똑똑한 그 여의사는 확실히 복수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자신이 가짜 진단서를 써줘서 그를 병역 면제시켜줬다고 자수를 한 거죠. 빼박 병역 비리범이 된 제비는 꼬박 3년의 형기를 채우고 나서 또 3년의 군복무까지 해야 했죠. 지금까지가 바로 삼신교 교주의 과거입니다. 웃기죠. 그렇게 제비족으로 살다가 이제 사회비 교주가 되다니. 하긴 제비족 할 때도 말발 하나는 기가 막히게 좋은 놈이니 직업 전환을 제대로 하긴 했다고 볼 수 있죠. 그곳에 빠져있다 정신을 차리고 나온 전신도들에게 물어보니 설교 중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한다더군요.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으나 깨달음을 얻고 종교에 귀의했다고, 자기가 바로 돌아온 탕하의 현신이라고. 이건 예수님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괜히 돌아온 탕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바람에 사이비 교주들이 죄다 돌아온 탕하 흉내를 내는 거를 보면요. 하지만 자신의 어두운 과거가 제비였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사람을 때리고 다니는 건달이라고 했대요. 하긴 제비족이라고 그러면 더 색안경을 끼고 받겠죠. 특히 여자들은 더더욱 불안해하며 거리를 둘 테고요. 그래서 전신도에게 알려줬죠. 그 교주 옛날에 제비였어요. 아이, 그래요? 진짜 상상도 못했네. 아, 그래서 그랬나? 그래서 그랬냐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신도가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는 교주의 시내림 기도에 대한 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삼신교는 예수, 석가, 마호메트 세 성인이 하나의 신이라는 걸 주된 교리로 삼는 데서 따온 이름이지만 교단 내에서는 다른 뜻으로도 불린다더군요. 바로 삼신 할매의 삼신에서 따왔다는 소리요. 교주는 처음 들어오는 신도들에게 항상 가정의 화목을 강조하며 아이 갖기에 힘쓰라는 말을 많이 했답니다. 특히 교주의 축도를 들으면 곧바로 아이가 생긴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아 걱정인 유부녀 신도들이 늘어났답니다. 그런데 아이를 들어서게 해주는 교주의 기도가 사실은 진짜 기도가 아니라 교주와 성행위를 통한 거라는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았잖아요. 아이 낳게 해달라고 절에 공양 드리러 갔다가 중아이 배워온다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이건 따로 파고들 만한 이야기였어요. 아이를 낳게 해준다는 핑계로 신도들과 강요에 의한 잠자리를 했다. 제대로 증명만 되면 재산을 가져다 바친 것보다 교주에게 훨씬 중형을 받게 할 수도 있거든요. 교주의 이런 파렴치 행위를 알게 되면 가스라이팅 되어 홀딱 빠져있는 신도들도 정신이 돌아올 수 있고요. 하지만 교주와의 잠자리를 했다고 선뜻 밝히는 신도가 나올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그 여자들이 낳은 아이가 교주 아이이기라도 하면 가정이 파탄나게 되는 거잖아요. 몇 달을 탐문하다 신도들에게 욕만 먹고 경찰서로 항의 전화도 걸려오더군요. 반장님은 그거 답 안 나오니까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짜증까지 내셨어요. 하지만 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이비 교주에게 가정과 재산을 다 잃은 남자가 자살을 시도했거든요. 다행히 심각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저런 피해자들이 앞으로 더 생길 걸 생각하면 녀석을 무조건 잡아야 했어요. 그러다가 한 여신도를 만났어요. 남편 몰래 적금 부은 돈 전부를 교주에게 줬다 들켜서 이혼까지 당한 여자였죠. 그 일이 있은 후 신도 생활도 그만뒀다니 뭔가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연락을 넣어봤죠. 처음에는 완강히 이야기를 거부하던 여자가 고민 끝에 입을 열더군요. 처음 삼신교에 가게 된 계기는 아이 문제였답니다. 결혼하고 10년이 다 되도록 아이가 안 생겼다더군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병원으로 찾아가 이리저리 검사도 해봤는데 남편도 본인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나왔대요.
그런데도 10년째 아이가 들어서지 않고 하니 마음이 급했겠죠. 그때 삼신교 얘기를 들었답니다. 삼신교 교주의 축도를 들으면 아이가 잘 들어선다는 지인의 말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던 거죠. 막상 예배에 참석하다 보니까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고요. 이게 다 형제님 탓입니다. 아시죠? 교주의 이 선문답에 하루는 직접 교주에게 물었답니다.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랬더니 교주가 묻더랍니다. 어린 시절 집에 동물이 죽은 적이 있냐고. 겁이 덜컥 나더랍니다. 집에서 강아지를 길렀는데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강아지를 자기 아버지가 잡아먹었던 적이 있었던 거지요. 그걸 어떻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날 당신 고깃국 먹었지? 네. 그 국에 그 개고기가 들어있었어. 당신이 그 고기를 먹은 거야. 그러니 얼마나 억울했겠어 그 개가. 그게 당신의 수태를 막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지만 사람이 급하다 보면 그 말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신도는 그 개의 한만 풀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 같다고 믿은 거죠. 가스라이팅이 시작된 겁니다. 죽은 개의 넋을 달래주는 기도를 10번 하면 아이가 생긴다는 말에 그걸 따르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특별 기도실에서 둘만의 기도를 해나가니 정말 마음이 편해지더랍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남편이 승진까지 하니 교주의 기도빨이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그렇게 매일 새벽 기도실에서 개 위령 예배를 보던 중에 교주가 이상한 말을 하더랍니다. 남편 아이를 낳으면 안 돼. 네? 남편 씨가 영 부실해. 그 아이는 태어나도 오래 못 살아. 정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죠. 아이를 갖기 위해서 이 모든 걸 시작한 건데 아이가 생겨도 오래 못 산다니. 방법이 있기는 해. 튼튼한 아이를 낳을 방법이. 그러면서 자신이 씨를 뿌려줄 테니 그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라고 했다더군요. 감히 거역할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기도를 핑계로 나간 교주와 잠자리를 가지기 시작했다더군요. 딱 3번만 자면 아이가 생길 거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다더군요. 걱정 마. 아이 곧 애가 들어설 테니까. 내가 정자왕이야. 3번의 잠자리는 결국 10번이 넘어가게 됐다더군요. 결국 이 사실을 남편에게 들켰고 그와 이혼까지 하게 됐다더군요. 성폭행이라고 하는 게 꼭 물리적 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돈을 갚으라는 협박으로 정조를 유린하는 거, 승진을 미끼로 잠자리를 요구하는 행위들, 모두 다 위계에 의한 간음이나 성폭행으로 처벌을 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여신도는 교조를 고소했고 저는 놈을 위계에 의한 성폭행의 죄를 물어 구속할 수 있었죠. 그가 구속되자 그가 교주로 있던 삼신교는 난리가 났습니다. 여신도와 같은 사례가 하나 둘이 아니었으니까요. 몇몇은 교주와의 관계를 인정하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여신도들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죠. 그러자 삼신교에서 기도를 받고 아이를 낳은 가족들 중 상당수가 친자 확인을 의뢰하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교주의 아이를 자기 아이인 줄 알고 기르게 될까봐요. 그 검사가 시작되니 제일 긴장한 건 교주놈이었죠. 혹시라도 자기 씨인 아이들이 있다면 죄는 더 커질 것이고 아이에 대한 양육 책임까지 떠안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친자 확인 소송 중 교주의 아이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얼굴 좀 반반한 신도는 다 거불조 잠자리를 하고 다녔는데 왜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까? 영 이상에서 정자왕이라고 대놓고 주장하는 놈의 생식 능력을 검사해봤어요. 그랬더니 글쎄 이 자식이 무정자증인 겁니다. 정관 수술 같은 걸 한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정자의 활동성이 적어 생식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슨 정자왕은 에이 나쁜 놈. 아무튼 놈에게 그 검사 결과를 알려줬죠. 그랬더니 갑자기 놈이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자기 마누라를 죽여버리겠다고요. 왜 그러는지는 금방 밝혀졌어요. 교주 놈에게는 본 마누라에게서 낳은 아이가
셋이나 있었습니다. 그런 놈에게 아이를 임신시킨 능력이 없다는 게 밝혀진 거죠.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씨 없는 수박인 놈의 아이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아내가 딴 남자와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어요. 놈은 마누라를 죽여버리겠다고 억울해했지만 자신이 남들에게 했던 행위를 생각하면 자업자득이죠. 아니, 그 정도로는 놈의 죄를 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전 놈이 교주짓을 하면서 지은 죄를 탈탈 털었고 결국 10년의 감옥살이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놈에게 돈을 빼앗긴 신도들에게 최대한 돈을 찾게 도와드렸고요. 이 사이비 교주 이야기가 제가 경험한 많은 사건 중 가장 우픈 이야기 같네요. 그래도 제대로 벌을 받게 해줘서 전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만하면 사이다 사연 같나요? 아무튼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옌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